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 토론의 기술을 잘 발휘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순서는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택 교수님은 4.11 총선과 SNS 선거 캠페인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원칙이 그렇지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해진 7분 내에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저도 사실 올라가기에는 모처럼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많은 분도 뵙게 되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론 맡은 우리 이소영 교수님의 관련인데요. 뭐 특정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뭐 그런 것보다 하셨던 말씀에서 제가 좀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나 느낌, 그리고 SNS가 한국 정치에 미치고 있는 전반적인 영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낭패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측이 왕창 틀렸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얻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고, 저는 여소야를 될 거라고 계속 오겠다가 이번에 많이 쪽팔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SNS의 위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선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교수님이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보니까 SNS가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구나,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SNS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어떤 본격적인 분석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 교수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트위터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트위터의 사용자가 지역적으로 대단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과 경기가 전체 트위터 사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지역적으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조금 한 10% 정도쯤 되나요? 그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트위터 사용량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볼 때 트위터는 수도권에서 활용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 간에. 두 번째는 세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제가 다른 곳에서 조사했던 결과인데요. 예를 들면 SNS,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나 혹은 아니면 그냥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장점, 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20대의 경우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심지어 30대하고도 상당히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이 사람 30대가 좀 높은 편이긴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포털 사이트 쪽 활용이 많고, 흥미롭게도 이제 50대 이상 가니까 또 인터넷 카페 같은 커뮤니티 활동도 좀 활발해지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SNS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편차, 그 다음에 세대적인 편차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국적인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단위로 본다면 245곳으로 나눠져 있는 개별적인 지역구별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거기에 나오게 돼 있는, 거기서 출마하는 인물들도 전혀 다 다르고, 또 지역구별로 우리가 수도권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좀 더 나눠서 지역구별로 보더라도 지역구별로 처해 있는 입장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위로 보게 되면 부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랑 광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랑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트위터라고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국을 이제 다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슈가 있었으면 아마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MB 심판론 같은 거 있죠. MB 심판론. 근데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으로 색깔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보니까 막 동네에서 빨간색 옷 입고 누가 뛰어다니길래 진보당 사람들인가 이렇게 봤더니 새누리당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변신을 했죠. 우리는 MB랑 다르다. 우리는
새누리당이다. 완전히 변질했고 MBC 판단이 잘 먹히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전국을 지배할 수 있는 이슈가 사라진 그런 상황에서 트위터 효과라고 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선에서도 그럴 거냐? 저는 대선에서는 SNS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역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서울시장 선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적인 편중이라든지 혹은 세대적인 편중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갖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국 대통령 선거는 전국의 단일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후보를 가지고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는 거죠. 그 말하자면 지역적이거나 세대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황이 마련이 되고 또다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대선과 같은 큰 정치적 행사의 경우에는 저는 수도권의 여론의 흐름이나 문제 제기가 상당한 정도로 중요한 정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추석이나 설날 때 서울이나 수도권에 와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뭐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고향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그 정치적 여론을 바꾸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SNS의 영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대선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반복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SNS나 인터넷이 진보의 공간이냐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이 해주셨던 거 보면 다 파워 트위터리아는 다 진보적인 인물인데 이거는 제가 몇 해 전에 2004년인가 2005년쯤에 제가 조선일보랑 같이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발견했던 점은 인터넷 공간에서 보수가 상당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004년인가 5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제목을 인터넷 보수주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말하자면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자신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쉽게 털어놓고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때로는 조직화할 수 있는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나오고 트위터 같은 SNS 통해서 보다 많이 확산되고 주목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이상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중간 선거 때 보게 되면 그때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트위터 계정을 갖고 있었던 상하원 의원들의 대다수는 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쪽이 또 조직화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이념 성향과 SNS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친화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책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시간이 없네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이런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이 한국 정치, 특히 한국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좋은 부분들은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개인이든지 시티즌이 누구든지 간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촛불 집회 같은 거대한 집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리더의 등장이라든지 정치 지도자의 등장이라든지 혹은 정책 결속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집단적인 아이덴티티에 의존해서 또 조직적인 영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점점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야말로 개인이 그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노드가 되고 그걸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그 네트워크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SNS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형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제기되는 이슈, 라이프스타일 폴리틱스라든지 사소한 어떤 보다 굉장히 분자화되어 있는 이슈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당이 그것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어떤 위험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안철수 영상과 유사하게
정치적으로 검증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로 앞으로도 계속 떠오를 수 있게 돼 있고, 그것은 이런 SNS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저는 그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건 되면 될수록 정당을 우회한, 그 다음에 정치권 밖에서 신망을 쌓아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정치적 책임성이라든지, 우리 경우는 단임이기 때문에 5년 지나고 나면 정치적 책임성을 물어볼 수도 없고, 정당이 없게 되면 정말 물어볼 데가 없죠. 되고 나면 끝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꼭 건전한 흐름으로만 간다고 볼 수 있겠느냐. 참여민주주의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아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런 SNS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과제나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